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됐죠.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심어준 흉악한 범죄였는데요. 이 범죄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흉악 범죄를 조명할 것인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그 거리를 좁혀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 그리고 대낮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해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살인 예고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흉악범죄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적절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최근의 일련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건들이 워낙 일상적인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시민이 느끼는 공포와 관심이 매우 큽니다. 네. 또한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구속된 데다가 피의자 신상 공개, 경찰 조사도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 모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범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매우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나치게 많은 범죄 보도가 순기능만 있는가, 공익적인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 범죄 보도의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범죄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오해를 바로잡고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이 있죠. 예.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오히려 2차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언론 보도들은 순기능만 준 것은 아니라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8월 7일에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모방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현역 사건이 신림역 사건과 연결된 모방 범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는요, 모방 범죄는 자극에 의한 모방과 수법에 의한 모방으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하면서요. 수법에 의한 모방이라 우려되는 것은 그 신림역 조선의 신림역 피의자 이름이 조선이거든요. 네. 신림역 사건의 조선의 범죄가 흉기라든가 수법적인 측면이 너무나 자세히 공개되어서 수법과 자극을 동시에 받는 자극에 의한 모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사뉴스가 8월 21일에 보도한 기자수첩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모방 범죄 언론 커뮤니티 자정 노력 기울여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요. 다수 전문가는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모방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서현역 사건 가해자가 신림역, 흉기 등을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 살인 예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국은 8월 2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살인 예고 내용이 담긴 게시물 455건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204건과 관련된 2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리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까지 검거된 65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론사의 언론 보도가 아니어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언론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한 시사뉴스 보도에서도 신림역, 서현역 묻지마 살인과 살인 예고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발생하여서 모방범죄를 현실에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열되는 언론 보도가 과연 공익적인가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합니다. 네. 관련 보도가 너무 과열돼 있다. 이건 순기능보다는 모방범죄라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흉악 사건에 대한 보도는 당연히 돼야겠죠. 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독 피의자 중심으로 조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시사뉴스의 기자수첩에서는 가해자의 초점이 맞춰진 뉴스보다는 범죄 재발 방지 및 개선하기 위한 대책 등이 부각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언론에서 묻지마 살인 범죄자의 통합 심리 분석을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사실 많은 기사나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죄자의 그 범행 동기, 그리고 그의 정신적인 어떤 상태, 그의 발언, 이런 것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또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범죄자의 범행 의도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분명히 공익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범죄자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들이 쌓여야 공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처럼 굉장히 성급하게 경찰이 내놓은 조사 결과 그리고 범인이 하는 말을 주목하는 것 그리고 아주 미흡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추측하는 성급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 공익적인 가치보다는 상업적 목적에 따른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클릭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역적인 내용들도 과연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서현역 피의자가 영재였다. 특목고를 지망했었다 등의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서현역 특목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8월 5일부터 23일까지 56건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동아일보는 8월 5일 단독이라는 것을 단 보도 3건을 내놨는데요. 서현역 외톨이 테러범은 영재 출신, 특목고 진학 실패에 정신질환 겹치며 비뚤어져 등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들 보도에서는 이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최원정이 3년 전인 2020년 조현병 직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입상한 것, 그리고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에 비뚤어졌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무엇보다 최 씨의 친형은 특목고에 진학한 후에 명문대에 입학한 것까지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이 범죄 보도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범죄 보도를 할 때 피의자가 정신장애이거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급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말 누구나 아는 내용을 언론과 경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보면요. 장애인이 범죄에 연관되었을 때 장애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특히 범죄 발생 시 정신장애인 연관성을 추측해 보도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장애인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와 장애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를 부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보도는 그야말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거죠. 네, 정부에서는 흉악범죄 방지 대책으로
사법 입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법 입원제는 법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준사법기구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정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공히 말하건대 우리는 아직 이런 인프라가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지난 8월 18일 마인드포스트에 실린 우리는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삶이 있기에 치료도 있는 것이라는 송파 정신장애 동료 지원센터 활동가 일동의 그 기고문이 올라왔어요. 네. 이것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서영역 사건 이후 모든 언론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을 암시하며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며 정부도 사법입원 검토를 운운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격리 감금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입원 제도 특성상 미국이나 독일처럼 절차 조력인 등 당사자의 인권 보호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공감과 경험이 많은 판사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네. 또 당사자의 삶보다는 의료 권력 하에 사법 입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법 입원제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는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72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우려들은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것도 보겠습니다. JTBC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에 이어서 신림동 사건 가해자의 실명을 경찰보다 앞서 공개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방송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공개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제도마저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더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SBS도 2020년에 조주빈 신상을 선제 공개했고요. 당시 명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이었습니다. 이번에 JTBC도 피해자가 끝내 숨졌고 그리고 그 밤사이에 최윤종이 구속된 데다가 강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 이름을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공익성보다는 언론사의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밖에 꼭 지적하고 싶은 것 있으실까요?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매우 불쾌했던 내용이에요. 일단 신림역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의자가 조선족이다라는 추측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심의 댓글이 쏟아졌고 이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검색 그 자동 완성 기능에는 신림역 칼부림 조선족이 뜨고 있습니다. 네. 또한 7월 24일 서울신문과 주간조선의 기사 제목은요. 조선족 2세, 도박빚, 이혼남, 신림동 범인 추측 난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물론 이 제목에는 범인 추측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제목만 보고 이미 신림동의 그 범죄자는 중국 동포이구나. 이렇게 쉽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덮어놓고 정신장애인 아니면 중국동포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우리 안의 혐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자성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팩트체크를 해서 빨리 바로잡아줘야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정서를 부추기거나 이용해서 클릭수를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피해자 이름이 조선이라 더 이런 추측성 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이슈 앤 피플 들으셨군요.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네, 지난 8월 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수사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뤘습니다. 네. 이때 출연자와 인터뷰한 내용과 인터뷰를 끝나고 진행자의 발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날 출연한 군인권센터 소장은 장관 결재까지 난 수사 결과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장관 결재를 번복할 수 있는 곳은 대통령실 뿐이라는 주장을 했죠. 네. 그러자 진행자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이어 출연자는 장관 결재가 난 사안이 번복된 건 공식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진행자는 다시 군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말이 맞는지 모호한 상태로 끝나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식 발표로 나오지 않은 것인지 진행자가 추가로 언급한 내용이 없어서 인터뷰를 이해하는 데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내용이 헷갈리지 않도록 개선하길 바랍니다. 네. 다른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난 8월 8일에는 잼버리 관련 논란을 주제로 정당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황교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잼버리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탓이 아니라 어른 탓이라고 답했는데요. 여당 대변인의 발언인 만큼 잼버리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 대변인을 섭외하는 것보다 이때는 잼버리 사안을 취재해온 기자처럼 최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슈 앤 피플에는 상암동 한시 청년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야의 청년 정치인 두 사람이 나와서 진행자의 질문에 답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하지만 주제나 답변 내용이 기성 정치인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출연자가 대변인 등을 맡고 있다 보니 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은 새로운 주제, 그리고 기성 정치인과는 조금 다른 관심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진행자가 먼저 던지기보다는 패널인 청년 정치인이 논의해볼 주제나 관심 주제를 이야기하며 주제의 다양성도 늘리고 청년만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앤 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네, 최근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 왜곡이 올라오면서 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은 흉기 난동범죄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이 선별적 검문 검색 조치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한 중학생을 이 흉기 소지자로 오인하고 불신 검문을 시도하다가 놀란 학생이 하나 다쳐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자 이제 경찰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사복 입은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검문은 불법이다. 이 경찰의 불신 검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네. 사복 경찰이 불심 검문하는 모습은 영화에서 자주 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 불심 검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불법 여부 어떤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은 이 규정에 맞는 경찰 복장을 착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경찰 복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의 복식을 착용해야 하며 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같은 법 18조에는 이 규제개혁, 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 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 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따라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 이미 행해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불신검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조사할 수 있고 이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이 교통이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지켜야 할 수칙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예, 정리하면 이 사복 착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라면 경찰은 복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불신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 경찰의 불신검문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럼 사복 경찰의 불심 검문은 해도 되지만 할 때 신분이나 소속은 밝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불신검문 시 경찰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란 이 경찰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말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목적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불신검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 경찰관 2명이 이 사복 차림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이 성매매가 의심된다 하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당시 권익위는 단속 현장에서 이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신검문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정리하면 이 불신검문 시 경찰은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신분과 소속, 성명을 밝히는 게 원칙입니다. 이 특히 사복 경찰의 경우에는 신분을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정복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복 착용 경찰관 역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검문 매뉴얼을 보면 이 복장에 상관없이 경찰이 신분을 밝힐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분이나 소속 밝히지 않은 검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중학생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일 있잖아요. 네. 흉기 소지자로 오인해서 불심 검문 시도했다가 중학생이 다친 네. 사건에서는 경찰이 어떤 부분을 놓친 건가요? 그 상황을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중학생은 이 경찰관이 보기에 중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인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경찰관들이. 네. 그리고 그 중학생은 또 이제 중학생이니까 경찰이 갑자기 검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 도망간 거죠. 겁이 나서 도망갔고요. 네, 그게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 중학생의 치료와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그 경찰에 불심 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보이던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공무원증까지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 검문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7항은 이 불신검문 과정에서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 역시 거절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직무집행법 제3조 2항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문 매뉴얼에도 이 대상자가 검문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부했을 때 앞을 막고 재차 검문 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경찰의 그 불신 검문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등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이 거동수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앞서 같은 상황이라면 네, 그 중학생 예. 사건처럼. 네. 그렇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법경찰의 불심 검문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검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또 경찰의 불심 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팩트체크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지방의 한 자영업자가 이틀 2일을 근무한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울산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식당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했다가 이틀 만에 해고했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다. 네. 기사는 이 근로기준법 악용하는 알바생주의 이런 입장을 담았는데요. 이 기사 댓글에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려는 이 업주들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우선 해당 업주는 이 채용한 아르바이트생과 며칠 일해보고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습니다. 이틀인데요. 이 불성실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일하는 걸 지켜보고 고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후쯤 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사용자가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 하면서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 아르바이트생 측 노무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까지 통상 석 달이 걸리고 이 석 달치 임금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합의를 제안했고요. 이 업주는 부당이고로 판정이 되면 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고용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300만 원 지급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업주는 이에 대해서 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 부당해고 부분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반대로 근로자분들이 하루 일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좀 억울하다고 이 호소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 넉 달간 식당 4곳을 돌면서 합의금을 챙긴 사례도 있다. 그러면서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2019년 1월 이 경기도의 한 약국이 채용 이틀 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일하는 이틀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신고도 하기 싫으면 나에게 돈을 보내라.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 당시 협박에 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약국 관계자는 직원은 이직률도 높고 또 출근 일주일 내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 거를 이용해서 합의를 요구한 거죠. 합의를 요구해서 네.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거군요. 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은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습니다. 특히 예외를 인정받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악용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치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서울 이 번화가 주요 도로에서 이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킥보드를 타거나 또 오토바이 주행을 한 사례가 또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가족과 함께 계곡에 갔는데 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때문에 좀 불편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 여름철이면 지역 맘카페에는 이 비키니 혹은 얇은 가운을 입고 동네 물놀이장, 아이들 물놀이장에 오는 이 엄마들에 대한 불만글이 좀 자주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댓글에는 게시물 댓글에는 이 다 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과 이 부모님과 아이들 보기에 좀 민망했다 이런 입장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과도한 노출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저도 이 도로에서 비키니만 입고 활보하는 그 여성의 사진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자, 법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공공장소에서의 노출과 관련한 법 조항으로는 형법 제245조와 이 경범죄처벌법 3조가 있는데요. 형법 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고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과다 노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바바리맨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알려진 공연들만째는요. 네. 이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또 음란한 행위는 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음란성을 판단할 때는 당시 환경이나 습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이 통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해를 가하면 음란한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경범죄에 관련된 법원 판결들을 쭉 보면 이 장소나 상황, 신체를 노출하게 된 의도 등이 재법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워터파크 등 노출이 예정된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길거리라면 과다 노출죄로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변가에서는 비키니 입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네. 하지만 노출이 약속되지 않은 길거리 같은 데선 과다한 노출을 할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서울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킥보드 타고 오토바이 주행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비키니 착용 오토바이 주행의 경우 이른바 주요 부위 노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반대로 남자가 비키니를 입으면 주요 부위 노출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 공연 음란죄보다는 그래서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례의 경범죄 처벌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네, 이 실제 처벌 여부는 이 여러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또 계곡이나 이 물놀이장에서의 과도한 노출의 경우는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 대체로 법적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에티켓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난해 이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가 비키니 차림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고요. 지난해 또 부산에서는 이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과도한 노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각각의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유튜브와 팟빵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에바 캐시디의 What a Wonderful World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